자, 그럼 이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주제로 갑시다. 자, 거기 이제 교재인들의 순서 네 번째가 개방 거시경제 모형.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개방 거시경제 모형에 있어서의 재정 통화 정책.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크게 보면 환율 제도가 두 가지죠. 변동 환율이냐, 고정 환율이냐. 그리고 각각 그 거시경제의 형태가 그렇죠? 요 각각 대국이냐, 소국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 환율 제도이면서 대국 경제, 소국 경제. 고정 환율 제도이면서 대국, 그러니까 네 가지 케이스죠. 네 가지 케이스고 재정 통화 정책이니까 8가지 분석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확히 정리해야 되겠어요. 재밌죠, 뭐. 자, 처음에 앞에 했는데 요거 얘기 좀 드릴게요. 개방 거시경제 모형은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한나라 거시경제 수요 공급인데 요건 똑같고요. 이게 뭐죠? 생산물 시장, 통화 시장, 조금 전에 봤던 외환 시장. 이게 동시 균형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동시 균형 돼야 되냐면 아까 봤듯이 총수요가 요거죠. 그러니까 한나라 거시경제가 균형이다 하게 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다. 그런데 총수요 구성이 요거란 말이야. 여기에 이자율은 통화시장에서 결정되고 여기에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그지? 그리고 우리 원론 수준에서는 요거 떼어서 수요 측면만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수요 측면만 고려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이제 경제학과 같으면 2학년 되면 거시경제학에서는 개방 모형으로 가. 개방 총수요, 개방 총공급. 그래가지고 개방 경제하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운찬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원론에서 다루는 요거보다는 개방 수요 공급 모형으로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게 뭐 차원이 달라도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결국 그건데 이제 수요 공급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개방 총수요가 돼요. 이것으로부터 도출된 거지. 개방 총수요와 요것으로 이제 한꺼번에 분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모형 가지 말고 요거. 자, 그러면 요것만 보는 거. 그러면 경기 침체 불황 상태라면 어때요? 그렇죠. 요것만 보면 되지. 유효수의 크기가 소득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케인즈 오리지널이 ISLM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다가 이제 먼델 프레밍 교수께서 기존의 요 유효수요 이론 ISLM 모형 케인즈 이론에다가 그냥 외환시장 하나만 살짝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ISLM BP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교수님한테. 이 모형 딱 만들어 주니까 어때요? 아주 간명하게, 그렇죠? ISLM 갖고도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세계 시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모형이야. 이게 개방 거시경제 모형입니다. 그런데 공급 측면은 빼고 이것만 보자 하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IS 곡선이나 LN 곡선은 개방 모형이나 폐쇄 모형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IS 곡선 도출, LN 곡선 도출 똑같아. 다만 기울기가 약간 달라져. 개방 경제 모형에서는 IS가 조금 더 완만하게 되고 기울기 조금 차이게 되고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하나 문제되는 게 BP 곡선이야. 자, 그럼 이제 BP 곡선을 만들어다가 ISLM 모양이 얹었어요. 먼델 프레밍 교수님이. 그럼 이거 쓰지도 말고 그냥 보기만 해. 책에는 내가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거 길게 볼 필요는 없는데 자, 봅시다. BP 곡선, ISLM 곡선 염두에 두고 한번 정의해 볼래? BP 곡선이란 뭐다?
그렇죠. IS는 생사무시장 균형되는 이자와 소득. LM은 통화시장이 균형되는 소득과 이자. 그렇다면 BP 곡선은 외환시장. 외환시장이 균형이 되는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외환시장이 균형됐다라는 말은 뭐야? 국제 수지가 균형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ISLM BP 모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SLM 균형은 뭐지? 요거는 대내 균형. 그렇죠? 대내 균형. 국내적으로 볼 때 생사무시장, 통화시장이 균형이다. 얘는 뭐야? 국제수지 균형이니까 얘는 대외 균형이다 이거지. 그래서 대외 균형이니까 ISLM BP 균형의 의미는 대내외 동시 균형. 대내외 동시 균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뭐. 국내 시장도 균형이고 뭐 국제 수지, 외환 시장도 균형이다. 그러면 간략히만 해볼까요? 자, 요건 그냥 쓰지도 마. 얘기만 듣고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야. 국제 시장에서 국제 수지, 외환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대외 측면에서. 아까 봤죠? 최초의 국제 수지가 균형이었는데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포트. 그래가지고 경상수지가 어떻게 돼? 악화되겠죠? 그럼 최초 국제수지 균형이었는데 소득이 증가했다, 수입이 증가해서 악화됐어요. 그러면 다시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된 거니까. 그렇죠. 자본수지가 개선돼야 되겠지. 자본수지가 개선된다는 말은 뭐야?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돼야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이자율이 올라야 되죠. 이거야. 그럼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그러니까 최초에 여기서 그렇죠. 이 소득과 이 이자율 수준에서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그렇죠.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됐단 말이야. 그럼 얘가 다시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 수지가 개선되려면 지금보다 이자율이 올라서 증권 투자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소득이 증가할 때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려면 이자율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BP 곡선도 어때? 우상향하게 되는 거야. 이게 대국 모형이야. 자, 여러분 대국 모형은 뭐예요? 좀 이따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대국은 사이즈가 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물가가 변한다, 이자율이 변한다 하게 되면 세계 이자율이나 세계 물가 수준 자체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 미국 정도 되겠죠. 일본만 해도 사이즈가 작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자가 오른다. 중국의 이자율이 오른다. 전 세계 이자율이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미국 이자율이 오른다. 같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대국이야. 소국은 그 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곧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해. 프라이스 테이커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옛날에 히토류 뭐 생산을 하기 위해서 히토류 수입을 쫙 증가하니까 세계적으로 가격이 오른다. 히토류 가격이. 소국은 어때? 대한민국이 생산 증가하면서 히토류 수입이 증가했다. 그래 봤자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히토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 이게 소국이야. 그럼 이자율 봐봐. 이제 이자율. 자, 지금 소득이 증가할 때 이 나라가 대국이면 이자율이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다, 소국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개념만 보세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이자율 수준이 이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우리나라 현재 이자율도 이 수준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증가했어. 대한민국이.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한민국이 국제 수지가 다시 균형이 되려면 이자율이 올라야 돼. 우리나라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전 세계 수준의 이자율이 오르더라?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 규모가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의 경우는 이자율이 올라요. 곧 다시 어떻게 돼? 곧. 그래서 수평선이 된다 이거야. 왜 곧 이자가 원래대로 내릴까? 이자율이 오르죠? 그러면 즉시 어떻게 돼? 해외 자본이 유입이 돼. 그래가지고 다시 이자율이 원래로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소국과 대국의 차이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어떤 나라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세계 수준의 이자율을 끌어올린다. 그게 대국이야. 소국은 이 나라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소국이기 때문에 즉시 물밀듯이 자본이 들어와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돼. 그래서요, 소국 개방 경제의 특징은 뭐다? 이게 변화해도 이자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그럼 BP 곡선 모양은 어때? 수평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국의 경우에는 BP 우상향, 소국의 경우에는 여기서 수평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과서 그림 보게 되면 요렇게 나왔다. 이건 뭐죠? 대국이야. 소국은. 그러니까 여건 변화해서 이자율이 오르내릴 때 즉시 다시 원래대로 데려오게 되니까 이게 대국이 됩니다. 소국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IS, LM, BP 개방 수요 측면 분석, 이걸로 이제 재정 통화 정책 분석하고 거시경제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그때 대국이냐 소국이냐의 차이가 이렇게 있게 돼요. 됐지? 그래서 대국은 우리나라 여건 변화할 때 전 세계 이자율이 같이 변화하고, 소국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원래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죠? 왜? 소국 개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 나라 조금만 올라도 자본이 밀밀듯이 와서 다시 내리고, 내리면 빠져나가서 즉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변하지 않고 이 나라는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이자율이 변화할 수 있고, 이게 소국과 대국의 차이야. 예? 그래서 이제 ISLM, BP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갖고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고정환율입니다. 근데 변동환율 제도로 바뀐 게 얼마 안 됐죠. 우리 앞에서 화폐 금융론 보니까 언제부터 그랬지? 공식적으로는 76년도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고정환율이었단 말이에요. 고정환율. 이제 변동환율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분석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 고정환율의 경우 한번 봅시다. 요거는 노트 한번 해봐봐. 외환시장 달러입니다. 여기가 균형이에요. 그 국제 수지도 균형이 되지. 근데 만약에 외환시장이 초과 공급이다. 여러분, 외환시장이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국제 수지가 어떻게 됐었지? 흑자죠. 반대로 외환시장이 초과 수요다. 그럼 유출량이 더 많은 거니까 이게 적자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변동환율 제도는 이것이 어떻게 해? 환율이 움직여서 즉시 조정이 됐죠. 아까 봤어요. 환율이. 그런데 자, 지금서부터는 고정환율 제도. 간단해, 아이디어. 여기 한번 봐주세요.
국제 수지가 흑자, 초과 공급 상태가 됐어요. 환율이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당국이 환율을 딱 잡아두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환율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다른 메커니즘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 수지가 균형이 돼야 됩니다. 즉 달러가 남아도는데 저것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환율은 안 되고 그러면 환율을 묶어놓은 자가 누굽니까? 한국은행이지. 초과 공급 의미를 보면 누군가 이 환율에서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어? 한국은행이 나한테 와라. 내가 얼마든지 달러를 사주마. 자, 소리내서 말해봐. 당국이 외환, 달러를 어떻게 해요? 예, 매입합니다. 즉시 사.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화폐금융론에서 외환을 샀으니까 본원 통화가 증가하고 통화량이. 그러니까요,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 해결해 줘야 돼. 자동적으로 남는 달러를 무조건 사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거 적자 나면 어떻게 되지? 적자라는 것을 편안하게 해석해 보면 적자 어떤 상황이야?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있죠, 지금.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어. 그럼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게 잡아두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필요한 사람 달러 이거 어떡할 거예요? 네 알아서 해. 그거 아니죠. 어떻게 될까? 당국이 이 달러를 그 필요한 사람한테 나한테 와. 이 환율이 내가 얼마든지 너 나한테 사가. 그렇죠? 매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각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를 팔았으니까 본원 통화는 한국은행으로 그렇죠? 되돌아오게 되죠. 감소, 통화량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과거 옛날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면 당국이 나서요. 그 달러를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 조정에 의해서 즉시 조정이 됐죠. 그렇다면 고정환율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당국의 외환 매입, 매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봐봐. 시중에 돈이 마구 풀려. 흑자 날 때.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말이죠. 어떻게 돼요? 통화량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 통화량 줄이게 되면 총수요가 줄죠. 앞에 했던 거야. 그럼 물가가 내리죠. 그럼 보세요.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이거는. 물가가 올라. 그럼 아까 했던 얘기인데 수출 수입이 어떻게 돼? 수출이. 국산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출. 안 되지. 수입은. 그래서 어떻게 돼? 국제수지 흑자가 해소되게 된단 말이에요. 적자 났다고? 그럼 물가가 내려. 그렇죠? 이게 통화량이 주는 바람에 물가가 내려요. 내리면 수출 증가, 수입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고정환율제도는 무엇에 의해서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물가 변동이야. 물가 변동에 의해서, 그렇죠?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가 되게 돼요. 이것도 또한 걱정 없죠? 고정환율제도도 그냥 놔두면 돼. 그냥 놔두면 통화량이 당국의 외환 매입, 매각에 의해서 조절되고 물가 변화하고 그래가지고 경상수지 조정에 의해서 다시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시험에서 거기까지 안 나겠지만 근데 책 읽어보면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말 있죠? 불태화 정책. 들어봤나요?
실례했습니다. 괜히 말했나 보다. 근데 이제 주의 깊게 원론책을 읽어보면 불태화 정책이라는 것이 나와요. 불태화. 태는 한자로 잉태할 때 태자야. 수태고지 뭐 예수님 할 때 그거 잉태했다는 거야. 태, 불태. 그러니까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빼버려 조정이 못 되게 한다는 거야. 불태화. 불태화 정책이야. 그럼 보세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외환을 매입 매각, 물가가 변화해서 국제수지가 다시 균형이 돼. 근데 이건 괴롭죠. 고정환율제도의 아주 곤란한 점은 뭐냐면 대외 불균형, 국제수지 불균형이 즉시 국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대외 불균형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물가 변동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외 불균형은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어떻게 돼? 국내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이 불태화 정책이야. 다시 한번. 불태화는 뭐라고?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대외 불균형이 발생하면 당국의 외환 매입 매각에 의해서 통화량이 변화한다. 물가가 변화한다. 못 견디겠다 이거. 그죠? 바로 국내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상쇄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럼 보세요. 흑자가 나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래서 물가가 오르죠. 안 돼. 어떻게 하겠다고? 증가한 통화량을 바로 어떻게 돼?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회수해버려. 이게 불태화 정책입니다. 만약에 적자가 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통화량이 줄어서 물가가 내리게 되는데 통화량 줄어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써. 이게 불태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상쇄시키는 정책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도에서는 바로 대외 균형이 국내 물가 불안 안 되겠다 이거. 대외 불균형은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국내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불태화 정책을 쓴다. 그래서 혹시 책 읽다가 보면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불태화 정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외 불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국제수지 흑적자가 조정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근데 요거 빼고, 자, 고정환율제도화에서는 당국의 외환 매입 매각에 의해서 통화량이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방 경제 분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552페이지에 재정통화정책인데 552, 553 이게 재정정책이고요. 그 다음 두 페이지가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부터 먼저 갑시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553페이지 그림 그려놨죠? ISLMBP. 그래서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그 다음에 BP 곡선 봐주실래요? 왼쪽 위아래는 어때? BP가 우상향하니까 요거는 대국. 오른쪽 그림은 소국. 이렇게 그림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 분석은 그냥 집어쳐. 그림 안 봐도 돼. 서술형 문제에선 특히 그림 그려서 뭐 IS가 오른쪽으로 갔다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림은 무시해도 좋고. 근데 앞에서 했던 건 그대로야. 재정정책 쓰게 되면 IS가 우측으로 가고 통화정책 쓰면 LM이 우측으로 가고 그런 그림을 통한 분석이니까 무시해도 좋고. 그 대신 그 553페이지 위에 그 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55페이지에 그 표. 그래서 요 표 두 개를 만들면서 우리가 요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재정정책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 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노트를 좌우를 써. 여기다가 재정, 정책, 통화정책. 그래가지고 노트 한 면에서 두 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표를 만드는데 갈러. 그래서 여기 한 4줄 넉넉하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할 건데 가운데를 딱 갈라서 여기는 변동환율제도 대국 모형 여기다가 고정환율제도 대국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국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마감을 하지 말고요. 요건 아직 치지 말고 이렇게만 놓고 갑시다. 자, 나랑 같이 천천히 한 번만 해. 쭉 확대 재정 정책을 씁니다. 세금을 감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예요?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폐쇄 경제 모형에서는 어떻게 돼? 그만큼 유효 수요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오르죠. 그런데 이제 아까 공부했잖아. 우리가 보면 개방 경제 모형에서는 소득이 변화하고 이자율이 변화할 때, 그 주요 거시 경제 변수가 변화할 때 대외 요인 파급 효과가 있었지. 그런데 대외 소득이 변화하고 이자율이 변화했는데 소득 변화는 기껏 해봐야 뭐야? 수입에 영향을 주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으니까 배제해버려.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이자가 오르면 어떻게 됐지? 그죠? 증권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과가 이거를 압도해. 이 효과를.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도 좋아.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 먼델 플레밍 모형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 얘기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갖고 내 생각에는요 하고 나서 막 따져 나한테. 이거 왜 분석하지? 야 그거는 효과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그렇죠. 막 덤벼 나한테. 그럼 나중에 할 말이 뭐죠? 도망가는 게. 야 이건 원래 내 얘기가 아니고 먼델 플레밍 교수님 얘기야. 먼델 플레밍 교수야. 그럼 아 하고 들어가죠.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아주. 그럼 해 사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먼델 플레밍 교수님이 얘기한 것은 뭐냐? 두 변화에 의한 대외 요인 파급 효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무시할 만하다. 이것이 압도하단 말이에요. 자 가요. 그러면 이제 얘가 올라. 그러면 어떻게 됐지? 증권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그러면 자본 수지가 어떻게 돼요? 개선되고 그래서 국제 수지는 어떻게 되죠? 이제 흑자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최초가 그렇죠. 모든 이 세 가지 시장이 다 동시 균형일 때 그때 시작일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균형인 상태에서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 그럼 이제 이자율이 올라서 자본 유입되니까 자본 수지는 개선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국제 수지는 이제 흑자가 되는 것입니다. 흑자. 그러면 얘가 흑자가 되게 되면 외환 시장은 어떤 상태야? 초과? 네, 공급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쓰십시오. 확대, 재정 정책을 썼을 때 대외 변화. 그런데 이제 숨어있는 얘기 뒤에 걸 하나 하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초과 공급이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 봐주세요. 그런데 이자가 올라요. 자본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한번 살펴봐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채권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입되니까. 사겠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채권을 산단 말이야. 유입해서 채권 사러 들어왔으니까. 채권을 사. 채권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돼? 채권의 가격은 오르고 이자가 다시 어떻게 돼? 올랐던 이자가 다시 내리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아까 했던 얘기 해볼까? 그런데 대국 경제의 경우는 어때? 대구의 경우는 이자가 오르죠. 근데 대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자본이 유입돼서 이자율이 다시 내리죠. 대내적으로 올랐던 이자가 다시 내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원래보다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셈이죠? 오르게 돼. 그러니까 폐쇄 모형에 비해서 이자율 상승 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자율은 올라.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디어. 소국 개방 경제는 어떻게 돼? 확대 재정 정책 이자가 올라. 그러면 대외 요인에 의해서 자본이 유입되죠. 그래서 얘가 채권 가격 오르고 내리는데 소국 개방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다시 원래 수준까지 내린단 말이에요. 원래 수준까지 내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소국 개방 모형에서는 어떻게 돼? 이자율이 오르지 않게 돼요.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써도 이자율이 그대로가 되고 대국 모형에서는 이자가 오르게 되고 그 차이가 있게 돼.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쉽게 하면 돼. 갑시다. 변동 환율이니까 초과 공급 국제 수지가 흑자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내려. 내리면 앞에 봤죠? 순수출이 어떻게 돼? 줄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악화되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서 자본수지가 개선, 국제수지가 흑자가 됐는데 환율이 다시 내리게 되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니까 국제수지는 다시 어떻게 돼? 균형을 회복하게 되고. 됐지? 그래서 국제수지는 다시 균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분석해 볼래요? 순수출 수요가 줄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총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마무리 해볼래? 확대 재정 정책, 대내적으로 보면 소득이 증가했죠? 그런데 대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지. 그러니까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어떻게 됐어? 폐쇄 모형에 비해서 증가폭이 작아졌죠. 그래서 소폭 증가. 그러니까 환율이 내리는 바람에 소득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소국 개방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이 효과가 더 증폭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야? 오르죠? 그러면 자본이 유입돼 가지고 환율이 내리게 되는데 자본 유입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이자가 원래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자본이 유입되니까 국제수지 흑자 폭이 더 커지고 환율 하락 폭이 더 커져서 아예 어떻게 돼?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자도 원래대로 가고요. 소득도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버리니까
얘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소국 개방 경제의 경우에는 이 대외 요인 효과가 더 커져. 증폭돼서 이자율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 와중에 국민소득도 증가했던 것이 다시 완전히 상쇄돼서 소국 개방 경제 재정 정책은 아예 효과가 없다. 대국 개방에 있어서는 증가폭이 작아진다. 자, 그럼 이번엔 노트 오른쪽에 통화정책 갑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변동한일 제도니까 시험 문제 아마 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변동한일 제도 나겠죠. 똑같아. 변동한일 제도 대국일 때, 소국일 때. 자, 그러면요. 내가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 그대로 요거 참조해가서 한번 해봐봐. 통화량을 늘립니다. 그러면 당국이 확대 통화 정책을 썼던지 아니면 대외 요인에 의해서 국제 수지가 개선되든지 증가해. 그러면 대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자가 내려서 유효 수요 증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자, 근데 이제 개방 모형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 이자 내렸다는 것이 정확히 반대 효과를 가져오겠죠. 한번 쭉 써봐. 요거 참조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봐주세요. 그럼 이제 이자가 내려갔고 증권투자 자본 유출, 악화, 자본 수지가. 그러면 최초 균형이다가 자본 수지, 자본이 나가버렸으니까 적자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외환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가 되고. 그럼 이때 이제 자본 유출에 따른 효과를 살펴주세요. 그럼 우리 채권 시장에는 어떻게 되지? 나갔다. 그러니까 팔고 나갔다. 공급이 증가해서 채권의 가격이 내려 이자는 올라. 그렇죠? 이자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써놓고 아까 똑같지? 요거 참조해 주세요. 참조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확대 통화 정책 쓰게 되면 이자가 내리는데 대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자율이 다소 올라. 그러니까 폐쇄 모형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 하락폭이 작아지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자율이 소폭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미리 하고 갑시다. 소국 개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렸던 이자가 완전히, 그렇죠? 원래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자본이 왕창 나가겠죠. 소국 개방 경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효과가 증폭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자율이 변함이 없어져. 그래서 이 효과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 이제 정확히 반대다. 분석해 주십시오. 환율이 어떻게 돼? 초과 수요니까 이제. 그렇죠. 환율이 초과 수요니까 적자라서 환율이 올라. 자, 환율이 오르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해서 순수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 수지가 악화됐는데 경상 수지가 개선, 그래서 국제 수지는 다시 균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순수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수요가 증가한 셈이므로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폐쇄 경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요? 확대 통화 정책 써서 소득이 증가했지? 대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추가로 더 증가했단 말이야. 추가로 더. 그러니까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소국 개방 경제는 요거야. 자, 이 효과가 증폭되게 된다. 이자율이 원래 수준으로 다시 올라버렸어요. 더 커지게 되니까 폐쇄 모형에서 증가했어요. 대외 요인에 의해서 소득이 더욱 추가로 증가하는데 더 많이 증가해. 그러니까 통화정책 효과는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 맨날 이거야, 이제. 그렇죠? 우리 시험도 여태까지 난 게. 그래서 잘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정환율제도는 사실 간단해. 자, 갑시다. 고정환율제도요. 국제수지에 적자가 났어. 그럼 아까 봤지? 적자 난 거 어떻게 해결해? 당국이 외환을 각하죠. 사가라 나한테. 사가게 되면 본원통화 감소, 통화량 감소. 이거 아주 참 허망한 노릇이 됐지.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 써봤자 어떻게 돼? 대외 요인에 의해서 다시 통화량이 줄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효과가 상쇄돼 버리고 반대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어. 이거는 대국 개방이든 소국 개방이든 마찬가지야. 원래 되돌아갈 때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 수지 이 적자가 해소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개별 국가가 통화정책 써봐야 전혀 아무 효과를 가질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여기 마무리해 볼까요? 고정환율제도 재정정책은 어때? 흑자죠, 흑자. 흑자가 나면 어떻게 되나? 달러를, 외환을 당국이 매입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원 통화 증가, 통화량 증가, 이자율이 내려. 그래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어떻습니까? 더 커져. 그리고 소개방 경제는 더더욱이 커지겠죠. 더욱더 커져. 왜? 이자율이, 그렇죠, 다시 올랐던 이자율이 내릴 때까지 이 효과가 증폭되게 되니까 요거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커지게 되고 더욱 더 커져. 맥시멈 재정정책 승수배.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축 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지게 되고 더욱더 커져서 이때는 승수 효과. 그렇죠?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요. 자, 인강 들으신 분도 그렇고 하여튼 오늘 이거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자기 이해될 때까지 이 표를 2번이건 3번이건 그려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그렇죠? 소국 개방 경제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이 효과가 어떻게 돼요? 이 효과가 더욱더 증폭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더 많이 증가해주고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하는 경우에는 아예 국민소득 증가폭이 꽝이 되는 거예요. 큰 건 더 크게, 작은 것은 제로가 되게. 이유는 뭐냐? 이자율이 원래 수준으로 데려갈 때까지 이 효과가 증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국제수지고요. 오늘 국제수지 이론은 이건 뭐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알다시피 서술형이야. 몰라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죠? 교실에서 학생 많은다는 생각 기분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스타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준다 하는 기분으로 답안 쓸 수 있는가 관건이 되겠어요. 예, 그동안 여러분 2달 동안 아주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원론책을 그죠 동시에 같이 읽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원론책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요거 이제 기본 이론 여기에다가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기본 연습 문제인데 기본 연습 문제는 우리가 각종 원론책 그렇죠 3인공조, 2인공조, 맨큐책에 있는 원론책의 중요한 문제들 그거 뽑아서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이론이 정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때 가서 이론 다 설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듣기 바랍니다. 예,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잘 하십시다. 예, 고생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제가 인사까지 하고 다음에 봅시다 했는데 예, 말씀 조금 더 드려야 되겠죠. 지난주에 여러분 드렸던 그 서술형 문제 부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가 드렸죠. 40개가 넘는 문제였을까 아마. 그거 샅샅이 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 전부 공부하고 원론 읽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진도에 맞게 쭉 해서 그러니까 8번 나눠드렸나요? 아마 문제를 그렇겠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여기 보게 되면 아마 한 회 보통 한 20문제씩 해서 8번이면 한 160개 주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내 있다, 그렇죠?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거만 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계산 문제 어때요? 해보셔야 되지. 그런데 이제 오늘 8번째 요거는 내가 문제만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마무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번째 요거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서술형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나눠드린 문제 중에서 이제 3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 지난번 나눠드렸던 문제가 거시경제 전체를 꿰뚫는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보면 케인즈 학파는 경기 침체에서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유동성 함정이다. 통화정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 그러느냐 이거죠. 자, 본인이 쓴 거 하고 우리 요 예시답안 쓰신 분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인강하시는 분들도 요거 꼭 한번 마무리하세요. 본인 쓰시고. 아, 그리고 우선 일단 먼저 얘기할 글씨 어때요, 글씨? 그쵸? 잘 썼습니다. 잘 썼다는 것은 뭐죠? 나는 채점자 입장에서 읽기 편하다. 그쵸? 쭉 그냥 다시 이게 뭐지? 이렇게 필요 없이 읽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글씨를 잘 쓰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 어때요? 기가 막혔었죠. 이유가 2번째 줄부터인데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통화 공급 증가가 화폐 수요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가 내용이죠. 통화량 증가해도 어떻게 돼? 이자율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지 않아서 수요 증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좀 축약해서 하면 되겠죠. 핵심은 이거야. 이자율이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그렇죠. 최저 그러니까 확대 통화 정책을 써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여기 소비자 뺐지. 소비까지 써줄 수 있는 게 좋아. 얘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요를 전혀 늘릴 수 없는 거죠. 요게 유동성 함정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실업, 동시 증가하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증가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총수요 관리 정책은 어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정책의 딜레마다. 물가 잡으려면 긴축 재정 통화 정책 써야 되는데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었다.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걸 잡으려면 확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정책의 딜레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줄 맨 뒤에 이때 총수요 증대 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대신 물가를 더욱 늘리고 이제 실업률 감소와 더불어 국민소득 증가 이거 하나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총수요 억제 정책은 물가를 안정화시키지만 실업률을 더욱 증가, 즉 국민소득 더욱 감소. 따라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잡는 근본적 해결책은 총공급 증가다. 그렇죠? 수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총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뭐죠? 예상물가 하락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 노동 한계 생산성을 통한 노동 수요 증가. 근데 아쉬운 거는 노동 한계 생산성 증대 요인 두 가지. 기술 진보와 자본 노동 비율 증가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수요 관리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 얘를 다시 늘려야 되는데 공급 증대는 예상물가 하락, 그 다음에 생산성 증가, 그래서 요거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요거 기술 진보와 그렇죠 자본 노동 비율 증가 요거를 빠지지 말고 빼뜨지 말고 써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는요. 장기 조정의 문제죠. 22번 문제는. 자, 문제 자체가 뭐였지? 누가 나한테 귀뜸 좀 해줄래? 문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한 분이 나 좀 크게 읽어줄래? 현상의 장기 균형이 떨어져서 최근 현금 유출기를 예,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돼 있냐면 균형이 돼 있는데 현금 자동 인출기 어쩌고 저쩌고 보급이 증가해서 한마디로 뭐야? 현금 통화 비율 또는 현금 예금 비율이 감소했죠. 그래가지고 통화 수요가 이걸로 합시다. K는 간두고. 그러니까 통화 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통화 수요가 줄게 되니까 이자율이 내렸지. 그럼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보급이 증가해서 화폐 보유 성향. 자, 아까 그거 취소하고요. 요거. 화폐 보유 성향이 줄어서 통화 수요가 줄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내렸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자율이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뭐가 돼요, 이게? 확대 통화 정책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단기에는 확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수요가 증가했으나 그래서 물가 오르고 소득이 증가하지만 물가 오른 것이 어떻게 되죠? 이 빨간 거가 안 보인다 그랬어. 자, 물가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의 예상 물가가 올라서 임금 더 달라고 요구하고 숏런 AS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감소하게 돼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간다. 그렇지? 이 내용을 제대로 써야 된다 그래. 요게.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도 이것이었고, 자, 잘 썼나요? 예. 통화 수요가 줄었다. 이자율이 내려서 소비 투자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자, 여기 단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물가 오르고 소득이 증가. 이때 근로자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고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생산비 상승으로 요게 틀렸어. 그렇죠?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죠? 노동 공급이 감소해야 돼.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오르게 되면 예상가가 오르게 되면 근로자가 임금 더 달라고 얘기하니까 노동 공급 곡선 상방 이동, 노동 공급이 줄게 돼요. 그렇지? 그걸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노동 공급 감소, 총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거 내가 어제 읽을 때 이걸 못 봤네.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공급이 감소해야 돼.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만 오르고 생산, 소득, 실업률 뭐 전혀 변함이 없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단기 정책, 장기 조정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는 아까 요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요것의 장기 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24번 문제에서 원유 가격 상승 불리한 충격, AS 감소. 그래서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물가 오르고 생산 감소, 실업률 증가했지. 자, 여러분 말해주세요. 얘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 돌아와. 왜 돌아와? 가만 놔둬도 돌아와. 그렇죠? 단기적으로 볼 때 불리한 충격에 의해서 물가가 올랐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근로자들의 VMP가 증가하죠. 얘가 증가하니까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했다면,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총공급이, 단기 총공급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 온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위에 4개 문제는 다들 잘 쓰셨어. 다들 잘 썼는데, 근데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예시답안 문제가 완벽한 건 아니라 그래도 아주 잘 요약했고 간명하게 잘 썼죠. 그 다음에 마지막 31번인데 요게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득과 부의 재분배. 여기서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때 소득과 부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써봐라 이거지. 그렇죠? 재분배 효과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여러분 보시면 알 거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요 효과를 서술한 분들이 있다면 그건 아니죠. 이 문제는 지금 뭘 물어? 물가 상승 효과 자체를 물은 거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효과 이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인플레이션 발생하게 되면 소득 재분배로 요소 공급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서술은 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요소 공급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순서가 그렇지? 그래서 먼저 임금, 이자에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요소 공급자들의 실질 요소 소득이 줄어들지? 그렇죠? 근데 요소 공급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 소비자,
우리들 가계죠. 그러니까 가계 실질 요소 소득은 감소하고 그 대신 요소 공급하는 실질 요소 비용 부담도 줄겠지? 그럼 이건 누구 혜택이야, 이거? 이건 요소 수요자들이죠. 요소 수요자는 누구야? 기업.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서 실질 요소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요소 공급자, 근로자와 저축자들은 불리해지게 되고 소득이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요소를 수요하는 기업은 실질 요소 비용이 줄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질 요소 소득이 이쪽으로 재분배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거야. 됐지?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그렇죠? 임금, 이자 두 개를 다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답안에서도 그런데 내가 괄호 해놨죠. 또한 실질 이자율이 감소해서 채권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채무자의 실질 부담은 감소한다.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이건 뭐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일 때. 여기 보세요. 인플레이션 효과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주체들이 예상했다면 어떻게 돼?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면. 이렇게 되니까 나의 실질 요소 소득이 줄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더 달라. 그래서 별 문제 없다 이거지.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요 문제에서 요구했던 답안은 요것만 써달라 이거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재분배는 여러분이 아주 잘 썼어 다들. 그렇죠? 그래서 실물자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자산 보유자는 유리해지고 실물자산 보유자는 아니다. 금융자산 보유자는 불리해지고 유리해지게 된다. 그냥 그것만 써주면 되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채권자, 채무자 그 소리가 여기도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 효과에 대해서만 써봐라. 그러니까 이것만 써주면 되고 아까 여기 답안에서와 같은 요거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일 때.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소 소득 변화에 있어서는 임금뿐 아니라 이자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정확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되게 전반적으로 잘들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은, 근데 또 한 2, 3주 지나면 이게 뭐였지? 또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크랩 해가지고 문제 갖고 있다가 두고 보고 제가 코멘트 말씀드린 거 참조해서 다시 한번 답안 작성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제가 그냥 문제만 나눠드렸으니까 문제가 한 10몇 개 되죠? 요것도 기본이야. 국제경제에서 기본 문제니까 꼭 답안 작성해 보시고 무역이익 같은 거 전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